네, 다섯째 과목 심리 상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이런 건 맞춰야 되겠죠? 청소년의 게임 중독 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적합하지 않는 개입은 되어 있습니다. PC방에 다녀온 것을 기록하게 한다. 상담의 목표를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 후 상담자가 정해준다 했는데, 요걸 3번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상담 과정에 어머니를 조력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 되죠. 목표를 설정할 때는 부모님과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담자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의논. 그러나 상담 과정에는 이 과정의 조력이 필요하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담 과정에는 어머니를 조력자로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건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상담 목표를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 후 상담자가 정해주는 거, 요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훈련을 시킨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겠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과 그다음에 상담 과정과 우리가 부모의 참여 여부를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82번입니다. 테일러가 제시한 학습 부진화에 관한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습 부진화, 학습 지진화 또는 학습 과진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차이를 한번 보면 학습 부진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 학습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취 수준을 나타내 보이는 아동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도 학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비판적이고 부적절감을 가져서 자존감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부진하니까 그렇겠죠. 목표 설정이 비현실적이고 계속적인 실패를 일으켜 봅니다. 근데 주의가 산만하고 과업지향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여기 과업지향적인 학습 과진합니다.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예요. 과업지향적은 부진화가 아니고 학습 과진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금까지 요 내용들은 학습 부진하고 학습 과진화는 과업지향적인 활동 패턴을 보이고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성취 수준을 나타내고 아동을 말하고요. 학습 지지는 또 달라요. 지지는 지자가 지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것이고 학업 저성취는 뭐 이렇게 좀 학업 부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지나 학습 지지나 또 학습 부진화 요걸 구분해서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고 요 문제를 통해서 볼 때는 과업지향적은 학습 과진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3번입니다. 앵라인의 비지시적 놀이 치료에서 놀이 치료고자가 갖춰야 할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앵라인의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한번 문제를 풀면 다음에 안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색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아동과 따뜻하고 친근한 관계를 가능한 빨리 형성하도록 한다. 가능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만 아동의 행동을 지시한다. 자, 비지시적과 비언어적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다른 개념입니다. 뭐 비언어적이라 하더라도 지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언어를 이렇게 지시적으로 안 한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만 하는 거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이렇게 둘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앵라인의 이 비지시적 놀이 치료의 8가지 원칙 쭉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다 익히려면은
합격 준비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포인트를 우리가 익혀 나가는 게 좋습니다. 84번입니다.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 중 상담 진행을 방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 태도, 감정,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건 보너스죠. 이건 저항이죠. 예, 저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항이니까 뭐 이게 전이나 해석이나 혼습은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저항에 대한 내용을 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게스탈트 심리치료에서 알아차림 접촉 주기 단계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요거는 7단계 알아차림 접촉 주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통 이제 뭐 저거 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배감 아래입니다. 배감 아래. 그래서 배경, 감각, 알아차림, 에너지 동원 이렇게 있는 배감 아래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게 확률 방법이 있어요. 확률 방법. 제가 볼 때는 이게 90%가 넘거든요. 저 방법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90% 넘으면은 우리가 합격이 60% 이상이면 합격되잖아요. 90%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만 나오면은 그냥 저 강의 10분만 들어도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배가 마래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 선택법입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처음에 배경 다 들어갔죠. 아직은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어느 게 많이 있습니까? 알아차림, 에너지동, 감각 두 개 있죠. 일단 3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아차림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에너지 동원이냐 행동이냐인데 여기에서 전체를 보십시오. 어느 게 많습니까? 에너지 동원이 많죠. 행동은 없죠. 여기 외에는. 에너지 동원은 여기에 에너지 동원 있고 에너지 동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이 방법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문제 분석해서 알아낸 저 나름대로 하나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참 반가워요. 뭐 제가 90% 했지만 90%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나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게스탈트 심리치료의 알아차림 접촉 지출 단계 이런 거 내용이 있다 정도 정리를 하시고 8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담 목표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담 목표의 구성 요소. 과정 목표는 내담자의 변화에 필요한 상담 분위기의 조성과 관련된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과정 목표, 결과 목표 있죠. 이 과정 목표, 결과 목표에 그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할까요? 과정 목표는 내담자의 변화에 필요한 상담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게 이 과정 목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라포, 관계 형성인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못하고 하는 이 과정 목표에 대한 결과에 1차적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이건 상담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포 형성, 감정이입 및 긍정적 존중, 편안한 분위기 이건 전부 다 상담자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결과 목표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나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 객관적, 수정 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이 결과 목표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책임의 방향이 내담자인지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과정 목표는 이거는 누가 상담자에게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목표에 대한 결과는 내담자의 책임은 틀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틀리고, 결과 목표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 결과와 연관된다. 4번 결과 목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일수록 효과적이겠죠. 그렇습니다. 객관적이라야 신뢰도가 있겠죠. 그래서 1-86번 요것도 다음에 보면은 100%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87번 문제입니다. 약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우리가 약물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참 정상인들은 자주 안 쓰는 거죠. 뭐 그래 중추신경흥 문제,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기의 대립 과정 이론에 대한 이 설명이에요. 이런 것들은 먹을 때는 좋지만 끝나면은 몸은 중립 상태가 아닌 쾌감과는 달리 불쾌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게 이게 동기의 대립 과정 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답을 찾아봅시다. 여기에서는 이 바비튜레이트는 자극제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극제 또는 흥분제 뭐 이런 환각 이런 건데 이 바비튜레이트는 억제제입니다. 억제제. 억제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의 생각나는 팁은 그랬습니다. 바비큐를 그냥 바베큐라고 합시다. 바베큐를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서 안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바비큐레이트는 이게 억제제, 즉 안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극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87번은 아예 흑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고 이걸 익히려고 이 87번 밑에 있는 내용을 이걸 다 외우는 거는 아주 비경제적이거든요. 그냥 뭡니까? 이걸 포기를 하고 그날 찍는 그 운에 맡겨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혹시 또 나올 때는 바베큐는 자극제가 아니다. 배고플 때 이거 먹으면은 아주 기분이 억제가 된다. 나쁜 기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격할 만큼 알면 됩니다. 88번 정신분석 상담에서 전이분석이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여튼간에 정신분석 이론은 뭐 저항이다, 방어 기제다 등등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이건 출처가 형태를 달리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개념 파악이 이런 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감정이 나오고 이거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감정은 전이가 아니고 역전이죠. 상담자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해준다. 이건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보고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상담자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게 역전이죠. 그래서 상담자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이건 관계없고 무의식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최선의 길 이것도 아니죠. 전이는 물론 일부는 있겠습니다만은 내담자에게 현재 관계에 대한 과거의 영향을 깨닫게 해준다. 바로 그것입니다. 전이는 뭔가 옛날에 뭔가 미해결된 어떤 그런 과제를 상담자를 통해서 뭔가 그 영향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음에는 확실하게 이 개념을 정리하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89번입니다. 다음 중 전화 상담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활동은 전화하면 우리가 뭐 그냥 119 생각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전화 상담은 위기 상담에 대한 판단이지 딴 게 여기에는 아니니까 이런 거는 뭐 틀릴 필요가 없죠. 전화 상담 시 유의사항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90번에 사이버 상담이 나왔죠. 사이버 상담의 발생과 미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사이버 상담소는 전화 상담처럼 자살을 비롯한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사회부 상담은 위기 상담은 전화 상담이에요. 네, 그래서 1번에 바로 맞지 않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 3, 4번은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또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사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부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쭉 있습니다. 특히 사회부 상담의 이 특징 이런 거는 또 필기에도 출제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필기에도 출제되는데 지금은 일단 필기가 목표니까 필기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91번입니다. 이 문항이 길죠. 정신분석학 상담에서 내적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안정시켜주는 어머니의 역할처럼 내담자가 막연하게 느끼지만 스스로는 직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상담자의 이해를 적절한 순간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해주면서 내담자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따뜻한 배려로 마음을 녹여주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때? 이거 네 줄을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인내심이 필요하죠, 이게. 그렇죠? 이게 버텨줘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 상담에서 이걸 버텨주기라고 합니다. 문장이 이렇게 기니까 안 뱉어주고는 듣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딴 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고요. 자, 역전이 현실 검증 해석에 대한 거는 혹시 또 조금 체계적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충 설명을. 자, 92번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의 해결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 단계를 원래 이렇게 뭐 1단계 밑에 보면요, 이 단계가 7단계 있습니다.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거 어디 정확히 암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으면 저 비법이 필요 없어요. 그럼 아까 한번 나왔죠. 그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한번 써봅시다. 자, 일단은 기억, 디거, 니은, 디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은 3, 4번이 됩니다. 여기 두 개 있죠. 기억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기억, 같이 나왔으니까, 요까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리얼입니다. 니은, 이얼, 이제 달라졌죠? 이 부분에 니은이 딴 데 있는 게 봅시다. 니은은 여기 1번에 돼 있죠. 비록 정답은 아니지만은, 리얼은 여기 없죠. 그래서, 확률 추론법으로 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확인하고 법 규정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마지막에 다양한 결정의 결과를 열거해보고 결정을 한다. 마지막에 이제 결정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한 이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답을 찾는 데는 확률이 90% 넘는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다른 국가 자격 시험에도 이게 통용이 됩니다. 꼭 임상심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그 시험에도 이게 확률이 이렇게 돼요. 이거 출제자들 알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들은 거 좀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 저 확 바꿔버리면은 좀 안 좋겠네요. 93번입니다. 성피해자에게 대한 심리치료 과정 중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피해 담당자 성피해 상담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여러 과목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내용을 좀 익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치료의 관계 형성을 위해 수치스럽고 창피한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이며 공감을 해준다.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상담자 주도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조사받는 어떤 느낌을 주고 안 됩니다.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성피해 사실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을 허락한다. 우리가 상담자 올 때는 뭔가 피해를 받았는데 뭔가 그걸 감추거나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할 때 그 부정하는 것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아니 진짜로 그 피해를 받았잖아. 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단계입니까?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이때는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심히 불안정하거든요. 예. 그때 이것저것 따지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치료자에 대한 감정을 물어주고 치료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감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내용이고 하니까 어차피 상담자 주도로 가서는 안 돼요. 자, 이게 뭐 종결 단계도 이 주의해야 될 사항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4번입니다. 벌을 통한 행동 수정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벌 받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설명해요. 벌을 받을 상황을 가능한 한 없애도 노력한다. 그렇죠? 벌은 그 강도를 점차로 높여가야 돼. 이거 안 됩니다. 나중에는 점차로 높여가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겠죠. 요새는 이 체벌도 심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벌받을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즉각적으로 벌을 줍니다. 오늘 잘못했는데 한 달 후에 지나가서 한 달 전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안 하느님만 못하겠죠. 그래서 벌을 통한 행동 수정 시 유의사항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입니다. RBT 이제 앨리스죠. 합리적 정서행동이죠. 상담자들이 탐색, 자유토의 통일한 비난, 해석 등 보통의 상담 기법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A, B, C, D, E 나오는데 D에 이 논박 과정이 있습니다. 선행 사건, 비합리적 신념, 결과 이 논박이 나오는데 디스퓨트가 나오는데 여기에는요 직면도 막 시킵니다. 그냥 신랄하게 지키하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구조화는 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익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6번입니다. 구조화는 뭐 설계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96번에 검사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것도 다 상식적이니까 이런 걸 맞추면 됩니다. 지금 쭉까지 지금 100번 문제 거의 96번을 풀어와 봤지만은 조금만 냉정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처음엔 틀려도 다음에 맞출 확률이 거의 한 50%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말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반복하느냐는 각각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검사 해석의 첫 단계는 검사 매뉴얼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죠. 당연히 매뉴얼을 알고 해야 되고 내담자가 받은 검사의 목적과 지향점 및 장점을 검토해 본다. 어떤 그 검사가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제한점, 단점이에요. 또 알 수 없는 부분, 부정확한 부분도 있다는 거. 이것도 검토를 해본다는 뜻이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보다는 예언 점쟁이 되지 말고 오히려 가능성의 관점에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검사 결과로 나타난 장점이 주로 강조돼야 된다. 아니 할 때는 우리가 첫째 장단점 다 해야 되지만은 해야 됩니다. 장점만 해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그 객관적인 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우리가 지금 임상심리잖아. 임상은 질병 병리적인 거하고 관계 있죠. 이런 병리적인 거 이런 거 함께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일반 심리상담과 달라서 우리는 임상심리사는 병리적인 거, 이상심리에 대한 거,
이런 거 알려줘야 돼요. 그 멀쩡하다라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주로 강조된다. 이게 예,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재력 이런 것도 함께 하되 단점도 알려주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 이런 것도 같이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 내용을 해석시 유의사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직업상담원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직업상담, 직업정보 분석,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좋아요. 직업 창출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상담원은 뭐 없는 직업을 뭐 개척해서 창조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직업 가지고 잘 뭐냐면 상담해 주는 게 됩니다. 98번입니다. 바이너의 비행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게 있습니다. 비행분류. 요거는 저기 청색이죠. 청색은 틀려도 괜찮지만은 두세 번 반복하면은 맞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행자의 심리적인 특징에 따라서 사회적 비행과 심리적 비행으로 구분합니다. 심리적 비행에는 성격, 신경적, 정신적 이런 것들이 심리적 비행에 들어가죠. 신경적 비행은 행위자가 타인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뭐 지금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왜 이런 말씀 3번까지 잘 넘어오냐면 4번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예. 소속된 비행 하위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삶의 방식들은 자존감과 소속감을 가져다 주므로 장기적으로 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이것은요. 이런 것을 적응적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쭉 적어 놓은 거 참고로 하시고요. 99번입니다. 이것도 또 길어서 보태주기를 해야 되나? 형태 치료에서 접촉 경계 혼란, 이게 또 나오죠. 이렇게는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 중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적 자극에 노출될 때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자신 및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찌보면 이게 얼굴에 철판 깔았다라고 하죠. 분명히 창피하고 뭐 남이 욕하는 것도 아는데 철판 까고 아예 막 철판 깐다. 이건 뭐냐면 얼굴을 아주 철판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둔화시킨다. 둔화. 아주 둔화시켜버리죠. 두껍게. 둔화시켜서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척.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접촉경계 혼란에서 그 용어가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이 있는데 이게 말이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이 내사나 투사 등등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어,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편향에는 반드시 둔화가 나옵니다. 편향. 둔화시키는 거. 편향이 제일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편향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또 한번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진로 상담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는데 우리가 진로 상담할 때 한번 볼까요?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의사 결정 능력의 함량, 그다음 직업 선택 및 직업 생활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 함량은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게 상급학교 진학 동기 고치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상급학교 가는 이게 어떤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아니면 고수익을 뭐 보장하는 거, 전망이 좋은 거 이런 거 자땡이에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진로라든가 직업 상담에 안에 원칙이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게 가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내 적성과
흥미가 일치되는 분야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거박조 진학 동기의 고치 이거는 아니고요. 진로상은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다는 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1회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